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와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미 사이의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외교 전문가들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구이동의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옥상 위 기계실에서 소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5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벽돌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은 설득 끝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4명이 감염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이 임신한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가운데 회사로 복귀해서 1년 이상 다니는 비율이 10명 가운데 7명에 그치는 등 직장 내 워킹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합니다. 산 한쪽 면의 나무가 모두 뽑혀나갔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다 공사가 중단된 곳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 대한 발언은 바로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했던 연설과 비교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한을 파괴자라고 했던 아베 총리도 여전히 일본을 전범 국가로 비판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국교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 등을 통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뉴욕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방청석의 존 켈리 비서실장이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북한의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작년 유엔 연설. 올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작년 트럼프 발언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북한의 유엔 주재대사는 올해는 진지하게 트럼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은 지난해에는 5분에서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2분 남짓.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I have much personal correspondence with Chairman Kim. And we will, I think we'll do something that's good for Chairman Kim.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평양발 플러스 알파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도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가진 잠재성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죠.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줄곧 써왔던 압박이란 단어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확신적인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대부분이 북한 관련 내용이었고 필요한 것은 대화보다 압력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설에선 전혀 달랐습니다. 北朝鮮の変化に最大の関心を抱いています。私たちは北朝鮮が持つ潜在性を解き放つため努力を惜しまないでしょう。 대북 제재와 함께 늘 사용했던 압력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北朝鮮との相互不信の殻を破り、新たなスタートを切って、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用意が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연설 직전까지 직접 원고를 고쳐 북한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치지만 북한이 만일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 취소하면 그만이라면서 미국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미 간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북미 사이에 대체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선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믿을 게 없다는 걸 부각시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와 전문가 상대 연설을 통해 잇따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직접 나서서 미국 사회 일각의 의구심을 가라앉히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정말로 할 것인가? 미국 내 보수 사회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가 인사를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속이려 들 경우에 미국의 보복을 북한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즉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호소했다는 것이죠. 미국 조야의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이 함께 주최한 연설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세계인들이 속임수, 시간 끌기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아주 강했다면서 이를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응 조치는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면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평양 연락사무소, 경제 시찰단 교환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불리우는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미국의 의전이 국가 원수급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역시 바로 1년 전과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달라진 북미 관계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지난해 이맘때쯤 뉴욕을 방문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뱉은 말폭탄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 만큼 이 외무상은 분명 미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존 F 케네디 공항, 이 외무상이 타고 온 에어 차이나 여객기를 10여 대 검은색 경호 차량이 따라붙더니 이 외무상을 계류장에서 태우고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 최고위급 인사로 뉴욕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베풀었던 국가 원수급 수준의 의전입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이 외무상과 뉴욕 회동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배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 외무상과 뉴욕 회동을 제안했고 이 외무상도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예정된 29일보다 나흘 먼저 뉴욕에 도착하면서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북미 간 장관급 뉴욕 회동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이 외무상 등 3인의 남북미 외교수장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적에서 귀빈으로 대접이 달라진 북한. 내년에는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앞으로 2, 3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이죠. 문 대통령이 일본 측의 해산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 자체도 백지화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입장을 지켜오고 있어서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일 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현재 재단은 매달 수천만 원대 임대료 등을 쓰고 있지만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해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카드를 꺼내들자 아베 총리는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반발과 무관하게 재단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2015년 겨울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키는 조건으로 합의문을 전격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소녀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가 붙죠.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7달이 지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킵니다.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이끌던 성신여대 김태현 명예교수는 뉴스룸에 출연해서 재단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할머니들의 그런 많은 그 한을 풀어드리고 한일 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을 풀어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할머니들은 거짓 사과와 돈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들 역시 밀실에서 이루어진 10억 엔짜리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고 직접 돈을 모으자면서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청자분은 모금운동의 미랄로 써달라면서 1,945만 원을 뉴스룸에 보내오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는 TF를 꾸려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소녀상 이전을 조건으로 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시작부터 화해치유재단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논란의 연속인 이 화해치유재단. 문 대통령은 해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그 달갑지 않은 돈 10억 엔의 처분인데 돌려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이사 11명 중 8명이 사퇴해 재단 운영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국고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국가의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법적으로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불가역을 강조하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한 처분이 골칫거리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돈 10억 엔은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등으로 50억여 원이 쓰였고 50억 원쯤이 남았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 명목의 예비비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전시 성폭력 예방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탁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10억 엔 중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국고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국고에 들어간 돈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라는 것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다만 돈 문제는 어떻게 하든 일본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1354번째 열린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사실상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재단 해산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단계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작가가 내정됐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재단 측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 후임으로 유 작가를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평양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는 현 이사장인 이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가 크게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가 꽉 막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원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요금소의 취재 기자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 오늘 정체가 좀 덜했다고 하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차들이 지금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차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혼잡은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평소 주말 정도의 통행량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부산에서 4시간 50분, 광주에서 3시간 40분, 대전에서 1시간 50분으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앞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때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연휴 마지막 날에 길이 막히지 않은 거는요. 연휴 5일 동안에 차량이 분산된 데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이 일요일인 지난 23일부터 어제 자정까지여서 어제 자정 이전에 서울로 올라온 차들이 많다는 겁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역대 가장 많은 607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 나와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오늘 통행량은 추석 당일의 63%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로타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을 동반합니다. 사흘 전에 처음 환자가 나온 뒤로 오늘까지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이 산모는 출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을 회복해 면회가 가능해졌을 무렵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가진 애기인데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까지도 애기를 한 번도 못 안아봤잖아요.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첫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 23일입니다. 이후 같은 시기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 19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오늘도 퇴원했던 쌍둥이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된 신생아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분만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과밀화가 되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신생아들은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실을 당분간 폐쇄하는 한편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3명을 추가 검사합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이틀 간격으로 3차례 검사해 모두 이상이 없어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와 발열,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로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감염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40대 남성이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대치 끝에 설득해서 투신을 막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이 남성은 지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 5m 높이의 승강기용 기계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위를 40대 남성이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짓도 합니다. 8시 한 반쯤 돼가 내가 받는 것 같고 시끄럽게 이야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날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옥상과 지상에 에어매트 3개를 설치했고 소동은 7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으로 오후 2시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매트가 깔리지 않은 5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의식불명 상태인 남성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소동을 피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시흥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난 소식 전해드렸죠. 이게 하마터면 연쇄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당시 현장을 보면 불난 공장 주위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다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중국인이 차에서 인화 물질을 꺼낸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나 중국인 33살 진모 씨가 숨진 경기도 시흥의 플라스틱 공장을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건물 외벽은 순식간에 모두 불탔고 철골 구조물 사이로 꺼지지 않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철골 옆에는 불에 탄 승용차도 서 있습니다. 숨진 진 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소방차 2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을 사이에 두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장 화재의 경우 숨진 진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 씨가 자신의 차에서 인화물질을 꺼내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불에 탄 차에 인화물질 들어있던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차가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트렁크에서.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마치고 내일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로 조사를 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필리핀 당국의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교민 8명 등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이민청은 추석을 전후로 한국 교민 밀집 지역에서 2차례 단속을 실시해서 교민 21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풀려났지만 다른 8명은 수감됐고 나머지 5명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민들은 필리핀 당국이 무작위로 위협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3개월 된 딸 니브 양입니다. 재임 기간에 아이를 낳아서 화제를 모았던 아던 총리는 6주일 동안의 출산 휴가 후에 등장한 첫 국제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출산과 육아를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는 병원 내부부터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2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 밤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법으로 임산부는 야간 노동을 할 수 없지만 야간 근로 동의서에 동의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시 사인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할 수 있겠니? 너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라고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10곳 중 7곳의 간호사들이 아직도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임산부 밤샘 근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경력 순으로 임신 순서를 정하는 이른바 임신순번제가 여전합니다. 높은 연차 순으로 부서원들 간의 눈치상으로 이번에 내 차례니까 넌 임신하지 마 이런 식으로. 휴직을 할 경우 노골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부서장이 대의 근무 마치고 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의 근무 일하는 내내 이제 하여를 하면서 대의 근무를 다 마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은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병원 측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중소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빈자리를 메울 인력이 없어서 휴직을 내기가 힘들고 그래도 가려면 아예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자 임신이 벼슬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현장도 있다고 하는군요. 박소연 기자. 구모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원 8명인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시작된 건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였습니다. 점심시간 때나 일할 때나 저를 향한 말들 쏟아내시는 거죠. 임신이 벼슬이냐, 세상 되게 좋아졌네 이런 식으로. 구 씨가 임신 12주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자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는 말이야, 작은 사업하는 데가 아니야. 1인 이상 안 되잖아요. 나는 커피에서 반대했거든. 여기는 유아휴직 안 줬다, 못 줘. 회사 측은 구 씨가 평소 지각이 잦은 등 근태가 불량했다면서 해당 녹취 내용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할 수 있는 훈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 휴직자 가운데 회사 복귀 후 1년 이상 다니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7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20% 이상 낮습니다. 복귀 후 버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휴직을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201만 기업에서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산 휴가가 연고신 곳도 196만 곳에 달했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딸이거든요. 제 딸을
이런 일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지난주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입지도 물론 문제지만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또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차도 옆에 내걸었던 현수막은 사라졌지만 단지 안의 대형 현수막은 반년째 그대로입니다. 나이 있는 분들이 그냥 아주 일단 이미지, 임대라는 그런 이미지. 핵심은 집값 떨어지냐고요. 수도권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런 집값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30만 채 중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사인들 땅을 수용해서 이제 건설하는 주택인데 분양주택으로만 하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고 싶은데 이제 분양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비중을 더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를 평생 보장받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토지임대 건물 분양 같은 경우는 80년 임대가 가능해요, 현행법에서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미국 공군에 낙후된 훈련기 교체 사업, 이른바 APT 사업에 우리나라의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 개발한 고등 훈련기 모델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약 17조 규모의 사업인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입찰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군요. 심수미 기자가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고 통과해서 직접 이 훈련기를 타봤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던 풍선이 이내 터질 듯이 빵빵하게 부풉니다. 25,000피트, 약 7,600m 상공을 비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자 기압이 확 낮아진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자 99%였던 혈중 산소 포화도가 2분도 되지 않아 60%대로 낮아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고 3만 피트 상공을 매일 비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은 이 센터에서 3년마다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력의 최소 6배 이상, 최대 9배까지를 견뎌야 합니다. 제가 직접 훈련을 받아보겠습니다. 중력의 3배를 넘어서자 체내의 피가 하체로 쏠리는 느낌이 뚜렷해졌습니다. 다리와 복부에 힘을 주며 윽소리를 내는 L1 호흡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훈련을 거쳐 공군 파일럿의 상징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둘렀습니다. 제가 탄 이 항공기가 TA-50입니다. 이곳 경북 예천에서 울진 상공 3만 피트까지 전투 비행 훈련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시속 700km로 1만 5천 피트 상공을 날던 기체가 순식간에 180도로 뒤집힙니다. 가상의 적기로 설정된 전투기를 요격하고 울진 죽변항으로 설정된 적진을 모의로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TA-50으로 고등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공군은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이 TA-50의 모체를 개량한 T-50A로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그간 해외 4개 나라에 64대를 판매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보잉 사브 합작의 BTX-1과 함께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전투 훈련기를 타고 돌아온 심수미 기자와 잠깐 더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예,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 다른 사람은 있나요?
이제 취재인들이 좀 여러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일부는 좀 몸에 실핏줄이 좀 서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귀가 한 일주일째 계속 먹먹해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심 기자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예,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럴 때 이제 체질이라고들 얘기하긴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국방부 출입 기자라서 타고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TA-50을 왜 탔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세계 최강 공군이라고 하면서 고등훈련기를 50년 동안이나 안 바꿨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 공군이 쓰고 있는 훈련기가 이제 T-38인데요. 예. 50년 이상 된 이제 낡은 비행기입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제 APT,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닝, 말 그대로 이제 고등 조종사 훈련 사업이고요. 예. 1차 교체부 물량만 350대, 약 꽤 많네요. 17조 원 규모입니다. 예. 예. 2019년도 미국 회계연도가 이제 다음 달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인 이번 주 중에 아무래도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A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예. 있습니다. 제가 탄 TA-50과는 모체가 동일하고, 근데 미 공군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제 개선을 한 것이 T-50A입니다. 예. 이게 훈련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전투기로도 쓰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약 140여 대 정도가 일단은 이제 훈련기 위주로 쓰이고 예. 기초적인 이제 전투기로도? 전투기로는 네네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뭐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력하다고 표현한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여러 이제 군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예. 물론 그 결과는 이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 보잉사 경쟁자인 보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함포 위에 착륙하는 그 기능이 조금 이 떨어진다. T-50A보다 예.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잘 되면 우리나라가 돈 버는 일이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중력이 한 6배에서 9배 정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훈련을 안 해보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훈련 받다가 대부분 기절한다는데 다 기절했다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다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예. 지금 여기 좀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속도가 높아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사실 이제 몸이 받는 중력이 좀 예. 높아지거든요. 저건 뭐 영화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피가 몸 아래로 쏠리면서 이제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낮아지고 심하면 이제 블랙아웃이 옵니다. 잠깐 의식을 잃는 겁니다. 아, 예. 이날 훈련장에 한 10여 명의 취재진이 있었고 이 중에서 이제 6G 이상, 그러니까 6배 이상의 중력에서 블랙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좀 꽤 나왔는데 예. 지금 저는 이제 8G까지 찍고 네. 예. 7.5G를 넘어서니까 사실 저도 눈을 제대로 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블랙아웃까지는 경험하진 못했고요. 근데 실제 TA-50을 탔을 때는 사실 8G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한 6에서 7G 사이를 오갔습니다. 예. 남들은 6G에서 블랙아웃 됐다는데 8G에서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정신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뭐 별도의 호흡법도 있다면서요? 그걸 견디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계속 소리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숨을 크게 들이마시어서 이제 가슴에 공기를 넣은 다음에 예. 윽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기 성문, 그러니까 기관지 양쪽 성대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막았다가 이제 한 1, 2초 뒤에 크 하고 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걸 손으로 막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있다가 윽, 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하체에 피가 좀 덜 쏠리게 해주는 좀 효과가 있고요. 예. 이게 L1 호흡법입니다. 그 성문 사이를 막았는지 본인이 압니까? 느낌이 조금 이렇게 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것 말고 이제 발살바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습니다. 예. 그래서 고막이 이제 바깥으로 압력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아, 그건 그 비행기 타고 내릴 때 특히 맞습니다. 네. 저도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 비행기 입착륙을 할 때 귀가 먹먹하다 못해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이걸 그러니까 기압 때문에 왜 이 귀 속에 네. 뭐라고 하면 고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거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숨을 빼주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라 설명하기는 좀 어렵네요.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두 가지 훈련만 리포트에서 좀 보셨는데 예. 공군 비행 훈련 중에 가장 많은 사고사를 일으키는 게 비행 착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와 하늘을 착각해서 자신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다로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평형기관이라든지 시력이 이제 땅과는 중력, 또 기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하늘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기기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이거 시뮬레이션이죠? 지금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 말고 좀 이렇게 아예 기기가 뺑뺑 돌아가는 요 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비행 착각 현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SD 훈련 장비입니다. 이 밖에도 또 이제 위급 상황 시에 기체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 탈출 훈련도 합니다. 다리 사이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조종석이 5m 위로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데요. 예. 실제 상황이라면 낙하산이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순간 지금 아직 화면에선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곧 나오겠죠, 뭐. 예. 네. 또 내리는데요? 예, 이제 비행. 이제 탈출 훈련하러 가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탈출 훈련. 예, 요겁니다. 이거군요. 네. 예. 심기저답지 않게 약간 긴장한 얼굴도 보입니다.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몸이 받는 압력 자체가 예. 육지라서 굉장히 좀 목에 특히 무리가 좀 많이 갔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지금 솟아오르는 장면은 아마 잘린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나왔군요. 예. 화면에 나갔다고 하네요, 조그맣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뭐 아무튼 고생이라면 고생을 하고 왔는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유리하게.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공동 사퇴했습니다. 종단의 기득권 세력이 새로 치러지는 선거를 좌우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 파행은 물론이거니와 종단은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되어 해총, 정우, 일면 스님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조계종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또 이 모임을 이끄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차기 원장으로 원행 스님을 낙점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경쟁 후보들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홀로 선거를 치르게 된 원행 스님 측은 특정 후보에게 표심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거인단 318명의 간접 선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불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의 이딴 사퇴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1년 전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이끈 데 이어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행 스님에 대한 후보 검증은 물론 당선 무효 운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은 설정 전 총무원장이 물러난 뒤 새로운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며 종단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최장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미투 폭로가 시작되고 미국의 유명인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빌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징역 3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소 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오닐 판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비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Bill Cosby has been unmasked, and we have seen the real man as he is headed off to prison. 변호인단은 코스비가 올해 80살로 나이가 많다며 가택연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할리우드에서 인종 장벽을 뚫고 성공해 흑인 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코스비는 말년을 성폭행범으로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북상 중인 24호 태풍 짜미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짜미가 오는 29일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해서 열도를 관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뒤에도 짜미는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2017년 건보통계연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 총액은 28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9조 원 가운데 41%를 기록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치료받는 질병은 고혈압,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순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 도면 공개를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디펜스 디스트리뷰트 그룹의 대표 코디 윌슨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윌슨은 지난달 16살 소녀와 성관계를 하고 $500를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되기 직전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의 축구 경기장에서 자카르타 출신의 축구팬인 20대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3살 하린가 시릴라는 이날 인도네시아 프로축구단인 프르시자 자카르타의 원정 경기를 응원하러 반둥을 찾았다가 현지 축구단인 프르시브 반둥의 팬 수십 명에게 붙잡혀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에 가담한 반둥 팬 16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비디오 판독은 심판의 실수를 보완하려고 도입됐지만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을 낳곤 합니다. 롯데는 오늘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다가 조원우 감독이 퇴장당했습니다. 또 일부 팬은 경기장으로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NC의 2점 차로 뒤진 5회, 롯데는 정훈의 2루 땅볼이 병살 처리되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1루 판정은 세이프로 번복됐지만 2루는 원심대로 아웃 처리됐습니다. 사직구장은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느린 그림에선 NC 노진혁의 발이 2루를 스치지 않은 듯 보였는데 아웃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조원우 감독은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면 퇴장당하는 규정이 있지만 덕아웃을 뛰쳐나왔고 일부 팬은 경기장에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어진 찬스에서 이대호가 역전타를 치고 또 7회 쐐기 홈런까지 쏘아올려 롯데는 5위 싸움에 희망을 지폈습니다. KT는 갈 길 바쁜 5위 기아를 크게 이겼습니다. 신인 강백호는 안타 3개를 몰아친 방망이뿐 아니라 태그를 피하는 재치 있는 도루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양성우가 펜스를 부딪히면서 공을 잡아내고 또 이용규가 몸을 던지는 호수비를 펼쳐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미 1위를 확정한 두산은 9회 말 터진 박건우의 끝내기 안타로 넥센을 또 울렸습니다. 넥센 이정우는 홈런을 포함해 5타석에서 모두 출루하며 타율을 3할 6푼 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한 타격 1위 LG 김현수와 타율차는 0.0001, 즉 1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폭우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일부 태양광 발전소들의 실태를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임시 건물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11월 준공을 앞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처음 무너진 건 지난 7월입니다. 충청권을 덮친 폭우에 일부 시설물에서 토사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하루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달 초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조만간 복구가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내시는 건 맥혀가지고. 3주가 지난 어제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발전소와 맞닿은 밭은 여전히 모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아 물길이 만들어졌고 밭 주인이 설치했던 구조물도 여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7월 달에 한번 비가 쫙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밭이 한번 다 밀려오고 그다음 추가로 이제 이 사람들 다시 배관을 다시 깔은 거예요. 그랬는데 또 9월 달에 또 피해가 오면서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많은 데는 한 1m 20 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3년 이상은 더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려면. 지난 7월 농수로와 논 일부에 태양광 발전소 토사가 유출됐던 충북 청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달 전과 마찬가지로 폭우로 피해가 반복된 겁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난 산지만 1,17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부실 시공 등으로 이미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허가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피해는 농민들이 다 보는데 시청, 지자체 같은 데서는 나 몰라라 지금 이런. 허가뿐만 아니라 관리와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로 허가를 받았다가 2년 가까이 민둥산으로 방치된 곳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지난해 초에 완공됐어야 할 태양광 발전소 자리입니다. 현재는요, 나무가 모두 뽑히고 땅을 다듬어 놓은 상태인데요.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땅 주인과 업체가 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은 상태입니다. 2016년 말 공사를 시작했다가 석 달도 채 안 돼 해안군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나무만 베어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까지 깎아냈다는 겁니다. 설명할 때는 날 나무만 비고 생긴 상태에서 흙었다고 한 거지. 땅 주인과 업체 측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씩 냈습니다. 최근 업체 측은 공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며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금 소송 중인데 원상복귀를 해놔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한 거야 지금.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개발관리 규정을 강화했고 산림청은 사업자가 산지를 이용한 후에는 원상복구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이미 훼손된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모레까지 전국이 맑겠습니다. 또 당분간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쌀쌀할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ay beyond the stars was a dream there waiting for a dreamer to dream her. Barely just a spark in the open